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국민의 TV인 비상시국 TV의 정신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역학자 변은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듯이 사실 이제 우리 최영재 앵커는 이제 정치하고 경제 쪽 그쪽 기자 출신이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진짜 이 의학적인, 과학적인, 면역학적인, 감염학적인 배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 면역학자 배용석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배용석 선생님도 경력이 특이하시지만 또 저 또한 경력이 또 특이하죠. 제가 지금 임상 즉 전문의 자격은 정신과 전문의를 했지만은 기초를 제가 병리학 교실에 미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이 미생물학적인 측면, 그렇죠? 면역학적인 측면에다가 이제 정신과적인 측면이 다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시리즈, 오늘 시리즈 3개 정도 나가고 그때 막 약속드린 대로 우리 이황재 교수님, 우리 이황재 교수님까지 모시고 아주 강력한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시작하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범죄의 심리를 프로파일링 한다고 할까요? 뭐 범죄의 재구성, 이 코로나 범죄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저는 약 한 2018년도 경부터 추적을 해왔는데 199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라 그렇죠. 역사적 오래된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연구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한테만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정부나 본질을 갖다가 왜곡을 하고 흐린 게 문제죠. 그래서 그 본질 왜곡에 대한 제 감이 뭐였냐면은 사실 항상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코로나19 우한 코로나 CCP 공산당 바이러스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언제를 떠올리냐면 이제 그 하웨이의 딸이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부회장인데 CFO 재무 담당 이사죠. 그 여자가 캐나다에서 간첩행위로 잡힙니다. 그랬었죠. 그러면 간첩이 캐나다까지 가고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에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는데 아니 도둑놈이 남의 집에 딱 침투했는데 그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들고 나옵니까? 아니면 현금도 갖고 나오고 보석도 갖고 이것저것 가지고 나오겠죠. 이것저것 갖고 나오고 여럿이 들어가는데 10명이 들어가서 고작 뭐 주걱 하나 갖고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5G를 갖고 나오면서 걸렸고 바이러스는 통과됐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5G하고 이 코로나 얘기하면 또 그것도 그 검색어에 걸리더라고 유튜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 5G로 인해서 막 전자파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옵는다는 이상한 우리말로 하세요. 우리말로 오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한 거지. 제가 얘기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8개 국가 초창기에는 나중에 15개 국가가 이제 소중해서 이제 LMO, 그러니까 Living Modified Organism, 그러니까 생물체 간에, 연구된 생물체 간에 다국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교류를 하게 돼 있는 법규가 2008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마치 핵 확산 방지 조약처럼 밝혀라 이렇게 언제나 발전을 할 때 발전소의 시설이나 그런 거 다 이제 공개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P4 레벨, 그러니까 BSL-4, 그러니까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그러니까 안전도 생물 안전성 레벨 4라고 하면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제 어떤 광견병을 떠나서 이제 화학 무기로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걸 아주 위험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BSL-4면은. 그러니까 BSL-4, P4가 이제 우리나라 5송의 청주의 이제 청주 지역에
있죠. 그거 갖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BSL-4 정도 되면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구소에서 무슨 연구하는지 웬만하면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서로 밝히게 돼 있는 조약이 밝히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뭘 연구한다, 그렇죠. 뭐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917년에 완공이 됐고 이 우한은 2015년도에 완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5년도에 지어졌고요. 그 뒤에 이제 하얼빈에 이제 수의학 연구소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BSL-4급, P4급 연구소가 즉 두 개를 중국은 2017년도에 지어서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중국에서 이걸 지어달라고 했을 때 자기네 기술이 안 되니까 지금 핵발전소도 기술이 안 되니까 미국 기술, 한국 기술을 막 갖다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얘네들이 부러워했던 게 아마 프랑스 리옹에 있는 그 프랑스가 5군데, 기니까지, 아프리카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4개죠. 4개의 프랑스 P4 연구소 중에서 리옹 모델을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리옹 연구진하고 건축진들이 와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어주다가 뭐 어떻게 됐더라? 그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느끼고 프랑스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년 넘게 지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제대로 완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낼 때 뭐죠? 뭐 감리도 받고 시공 감리 완공 검사 해가지고 준공 검사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리옹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 짓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애들이 이제 막 부르마로 군인들이 와서 벽돌 건물 옆에다 뭘 짓고 뭐 다른 시설을 갖고 오고 뭐 그러니까는 프랑스 애들이 모르겠어요.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프랑스 애들이 못 물어봤는데 아무튼 프랑스 애들이 겁먹고 다 달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완공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얼빈 연구소하고 다르게 우한 연구소는 저는 무허가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왜 특히 무허가 시설로 보고 있느냐? 발생 시초가 우한이라면 우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잖아요. 남의 나라를. 그러면 공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 자체도 하기 힘든 상황이죠. 게다가 폼페이오가 얘기하기를 뭐 저기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샘플을 중국이.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증거를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아니 그것 때문에 감염이 더 늘어날까봐 위험해서 폐기했다 그랬는데 중국이. 증거를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해서요. 하도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래서 없앴다고 했는데 폼페이오 물어보니까 그게 맞나요? 두 가지 설이 다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한 물건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증거 은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까지 이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2015년에도 논문이 나왔었고 우한 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연구비를 미국이나 이제 다른 데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돼 있고 그래서 펑션 인핸스 그러니까 이제 기능 향상에 위한 연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다른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꼴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느낌은 뭐였냐면은 좀 실력이 안 되는 중국이 항상 실력이 안 되는 너무 급하잖아요. 모든 게 빨리빨리 퀘이퀘이 해가지고 빨리 발전을 해야 된다고. 체르노빌 발전소도 사실 급하게 그 막 새로운 기술을 갖다 접촉해서 값싸게 이 원자로를 만들다가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체르노빌은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도 마찬가지 사태를 벌어뜨렸는데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중공이라면 충분히 이걸 갖다가 세계적인 위험한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치료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혹시 화학무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생화학무기도 생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다 공개를 해야 될 거고. 어차피 핵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서양
세계를 이제 향해서 이제 비대칭적인 그런 열세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라든지 생화학 그런 개발에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 치료나 이제 세포 치료 등 다양한 그런 그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유출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중국이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구글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안에까지 다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 주변, 우한 주변 뒤져보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 초반기에 우한에서 유출됐던 바이러스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바이러스에 모르겠어요. 어떤 모체, 기본적인 모체는 어떻다 치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바이러스냐면요. 원래 동물에서 있었던 바이러스예요. 네. 근데 그게 4만 년 이상의 그런 시간을 그렇죠. 걸려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수만 년이 걸린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수만 년 전에 이미 존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그 전제. 그리고 원래 이제 원형이 이제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게 4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공교롭게도 이번에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알파, 베타, 델타, 감마예요. 이제 입실론까지 나오고 뭐 근데 나올 차가 거기에서 이제 4가지의 그런 원형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변이들이 좀 전 세계에 수천 가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시천지에서 퍼졌던 거는 V형이라고 그래요. V형, 그리고 우한에 이제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그 모체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는 S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개량을 한 게 G형이고, G형이 유럽이, 미국에 퍼진 후에 이제 그 변이가 일어난 게 GH형이고, 인도 쪽으로 이렇게 퍼진 거는 GR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바이러스가 다른데, 뭐 브라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S형이나 V형이 없어요. 다 G형이나 GH형인 거예요. 그리고 GR형도 있습니다. 지라라고 좀 발음이 좀 지라형이에요. 지라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당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이제 사르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제 로슈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18만 회분의 진단 시약을 들어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들어놨는데 그걸 초창기에 이제 중국 애들을 위해서 다 썼다고 저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애들을 진단하고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키트가 부족하잖아. 키트가 부족한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도되고 우한 바이러스가 뭐 생겼다 그러면 막 죽는다는 보도가 되고 나서 2019년도에 뭐 2개월 만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는 얘기 뉴스 들으셨어요? 아세요? 근데 그게요. WHO나 중국에서 그 정보를 갖다가 우리나라한테 준 게 2019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2019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대비하라고 이렇게 정보를 줬는데 그 진단 키트 만든다는 게 프라이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다음 편에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 의문이 상당히 많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정권이 사실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따로 사실 이거는 비화로의 아니 근데 백신 개발하는 것도 9개월 뭐 1년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넘기고 제가 웃긴 건 뭐냐면 어떻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이죠. 물론 우리 선진국에서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키트를 만들어서 해외 뭐 이란이나 중국 또 모국에 해외 수출까지 했다는 2개월 만에 수출을 했다는 얘기가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떻게 들리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RT-PCR 방식 자체가 신뢰도가 되게 낮은 방식인데 왜 이걸 갖다 사람한테 쓰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코비드19라고 불리우는 지금 중국 우한 바이러스인데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그래도 몽타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몽타주를 B형 감염인데 A형 감염 검사를 하고 A형 감염인데 B형 감염 검사를 하면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중국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키트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그 진단 키트가 아니고 그 키트는 그냥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 다 양성으로 나오는 키트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 그냥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VDR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성병 검사할 때 TPH라는 검사하고 VDR 검사를 하는데 이제 VDR 이게 참 어려워지는데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이제 끊어서 저희가 할 건데 이 특이성하고 이제 그 감수성, 그러니까 sensitivity하고 specificity의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이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양성 때리는 게 있고 확실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만 양성하고 때리는 게 바로 이제 예민도하고. 근데 그 RT-PCR 방식 이제 프라이머 작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 힘들죠. 프라이머 그 염기 서열의 일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그 프라이머를 작성을 해요. 근데 그게 다른 바이러스에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바이러스도 다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사르스 바이러스는 80%가 같다 그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르스 바이러스도 50%가 같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 그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50% 정도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게 다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인플루엔자냐 아데노냐 코로나냐 거기에 따라서 감기가 걸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기에 걸렸던 사람조차도 그 당시 진단 시약으로 검사를 했다면은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그 RT-PCR 이제 증폭하는 그 값이 있는데 그 증폭 정도에 따라서 이 죽은 놈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증폭을 여러 번 해서 하면은 PCR 자체가 원래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번 정도 증폭을 했다 그러면은요. 거의 2에 한 30승 정도가 되면은 뭐 10억 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쉽게 해서. 그러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다 양성으로 나와요. 어떤 재료를 희석하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검사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지금 딴 걸로 잡혀 들어왔는데 집안 문제까지 캐기 시작하면 나중에 바라킨 거라든지 어렸을 때 5살 때 엄마 지갑 뒤진 것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죽은 놈도 양성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를 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있어도 양성으로 나오는 검사가 신뢰도가 그게 높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쓰면 안 되고 특히 통제 수단으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학자들도 그걸 다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무조건 양성으로 나오면 다 격리시키고 다 입원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리고 RT-PCR 방식의 또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구소나 사람의 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매니플레이터, 그러니까 그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검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검사 같은 건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경향을 보는 거지. 그걸 한두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통제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보니까 어제 오늘 해서 미국의 학자들이 이제 슬슬 이제 반기를 든다고 할까요? FDA나 미국 정부 측에 이제 어떤 그 3차 부스터 얘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슬슬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옹호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미국의 유명한 그런 석학들이 이제 팍스뉴스나 에포크타임스 이런 데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너무 늦었죠, 사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백신은 전체가 다 맞을 이유가 없다. 맞을 사람만 맞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아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밥도 급하게 먹으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치료제는요, 환자가 치료를 받는 중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백신이라는 거는요, 멀쩡한 사람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저질환은 죽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열흘 안에 죽는 기저질환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네? 열흘 안에 죽는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암 환자도 열흘 안에 안 죽어요. 근데 어떻게 열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까? 근데 불량식품을 잡자고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응? 불량 백신을 왜 안 잡아요? 우리 옛날에 새우깡에서 그 지대가리 나왔던 일부분 나왔던 거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뭐 이상한 거 나오고 이러면은요, 모든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리콜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죠? 저 가습기 소독제. 가습기 살균제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지금도 재판 중에 지금도. 아니, 지금 백신보다 그게 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백신이죠. 그렇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저도 썼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 국민의 40% 60%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 백신은요, 1차 맞은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 되고 2차 완료된 사람이 40%가 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게 내 얘기는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갖고는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가습기 살균제도요, 처음에는요, 질병청에서 큰 실수를 했었어요. 2011년까지는 질병청에서 회사 편을 들고,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들 편을 들지를 않았었어요. 맞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 네, 그런 거죠. 근데 2011년에 갑자기 생뚱맞게 논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의 본부였죠.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CMIT, MIT 성분이 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와요. 그 이후로 반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서울대나 호서대 교수들이 양심을 팔아먹어가지고 그 가습기 살균제가 해가 없다고 논문이 나왔었잖아요. 그 통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재판 붙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대표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인도계 사람 같은 데 와서 사과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옥시라는 회사에서 시민들에게 이제 보여줬던 게 서울대하고 호서대에서 만든 논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제품에 해가 없다고, 블랙 컨슈머 취급하고, 사람을 갖다가 개패듯이 취급을 했잖아요. 내쫓고. 그게 지금 또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실 2000년 초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게 지금 20년대 돼가요. 이 백신 사건은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연구에서 여러분 너무 복잡한 거, 머리까지 깨질까봐 제가 걱정됩니다. 예, 신경외과 의사들 많이 키워야 되고, 대깨문들 특히, 대가리가 깨져도, 요즘 백사문이라고 그러는데, 백사문.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하겠다. 아니, 요즘에 백사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하얀 신 맞고 사망해도 모모 씨가 좋다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저걸로 봤어요. 유일신. 우리는 유일신. 신을 하나만 모셔야 되는데 100가지 신을 모시는 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에서는 하얀 신을 숭배하잖아요. 하얀 신. 고무신이
하얀 고무신이 최고죠. 예,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바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